로잔 네 번째 대회, 그, 인천에서 있었던 대회를 얘기하기 전에 좀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린다면은 로잔과의 관계. 아, 이, 제가 원래 이제 로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선교 초창기부터 좀 이제, 이렇게 문서를 통해서 좀 알고 있긴 했어요. 근데, 로잔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2010년 케이프타운 대회 제가 델리게이트로 참석을 하면서 이 로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로잔이 무엇인가? 로잔 운동이 뭔가? 특별히 그때 이제 케이프타운 커미트먼트, 그러니까 케이프타운 서약서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초안을 작성하고 만들어낸 그 크리스 라이트 박사님을 제가 거기서 만나게 돼서 그 크리스 라이트 박사님하고 그분이 이제 워낙 유명하신 분인 거 알죠? 그분이 존 스튜어트 후계자이면서 랭암 파트너십을 이끌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케이프타운 서약서를 만들 때, 존 스튜어트 돌아가시기 전이죠. 돌아가기 전에, 그분의, 와 같이 상의하면서 초안을 작성하면서, 또 그분의 일들을 많이 해갑니다. 그, 크리스 라이트 박사님은 아, 구약학자이면서도 또 선교사로 또 인도에서 유년신학교에서 또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또 캡탄 서약서에 나와 제가 관심 있는 것들, 전인적인 제자 훈련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분을 제가, 혹시 선교사님들 기억할지 모르지만,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그분을 제가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세치, 사우트 아프리카 디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호스팅을 해서 그분을 모시고 구약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 세미나 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계를 해서 그분과 하면서 제가 이제 로잔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 로잔을, 그 로잔에 대한 어떤 그 좀 개괄적인 것은 문서를 좀 참고하시고요. 다만 이제 아, 많은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좀 요약을 한다면은 아, 로잔이 처음에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이 돼서 그 당시에 아, 세계 교회 형태가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특별히 이제 WC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의 우선권, 또 성경의 절대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런 우리가 보수주의 신학자, 보수주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갖게 되고 또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전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의 이슈를 가지고 이제 모여서 상의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이제 로잔 커버넌트, 로잔 언약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대회에서 만든 문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회 때는 그때 이제 빌리 그레이엄 존 스토트가 같이 시작을 했지만은 이 아무래도 이제 빌리 그레이엄은 실천가 복음 전한 복음 전도자였고 존 스토트는 배경이 신학자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로잔 언약, 로잔 커버넌트는 존 스토트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이제 아이디어를 들어서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분의 실질적인 배경에서 로잔 언약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대회가 이제 1989년에 필리핀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대회가 이 케이프타운에 2010년에 있게 되고 이번에 이제 2024년 작년에 이제 4차 대회를 하게 됩니다. 어, 이제 로잔 대회를 통해서 그동안 로잔 운동 50년의 역사, 올해가 이제 51년째인데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어, 성취가 됐지만 그 중에 하나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을 처음에 로잔 대회 때 랄프 윈터 박사가 그것을 먼저 얘기해서 그것이 좀 더 구체화돼서 계속 협력해서 이 운동이 진행이 된 게 또 이제 필리핀 대회를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선교 역사 속에서 선교 운동 중에서 미전도 종족에 대한 개념과 그것을 하는 교회와 선교단체에 모빌라이징 시키는 것이
그 플랫폼을 통해서 갖게 하는 게 로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대회부터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지금 그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학적으로는 이제 로잔 카버넌트를 통해서 좀 더, 아, 이 보수주의, 에, 신학의 어, 어떤 굳건함을 이렇게 만들어 갔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또 로잔의 어떤 신학적인 그 또 특성은 이제 균형 잡힌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보통 이제 복음 전파와 사회 참여 이 두 개에 대한 논란이 많고 특별히 진보 쪽에서는 사회 참여를 우선 두고 복음에 대한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두 번째로 두는데 처음에 이렇게 특별히 빌리그램의 영향이 커서 처음에 로자니 운동이 시작이 될 때는 복음 전파가 먼저 우선을 두고 사회 참여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회 참여가 간다 이렇게 갔는데 요즘에는 흐름이 이 복음 전도와 이 사회 참여 같이 양날개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수주의적이면서도 굉장히 균형 잡힌 신학과 선교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 굉장히 딱딱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좀 이제 좀, 좀 이렇게 좀 사진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진 보기 전에 지금 원래 이 4차 대회 이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 아, 네, 잠깐만요. 보여요. 뭐가 보이시죠? 이 백서가 보이시나요? 네, 첫 장. 네. 예. 이번 네 번째 로잔 대회 그 슬로건이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입니다. 그리스도여,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근데 이 슬로건에 보면은 로잔의 신학적이고 선교적인 그런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치채신 분. Declare, display. Declare and Display죠, 그죠? 예? 양성 기사님. 네, declare는 뭡니까? 복음 전도 아니에요? 복음 전도, 그죠? 복음을 전하는 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뭡니까? 그 복음을, 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는 거. 꼭 다르게 얘기하면 사회 참여죠. 그러니까 사회 참여, 복음을 가지고 전하되 사회 참여를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근데 그것을 이제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가 로잔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또 선교학적인 두 개의 키워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4차 대회 이 슬로건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건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닌데, 아, 이 사진 그때 한번 보신 적 있죠? 에, 그, 로잔데 저 혼자만 갔는데, 특별히 이제, 제, 어, 아내하고 우리 아들이 호주에서 잠깐 방문했을 때, 그 방문객을 갈 수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로잔의 포트존입니다. 로잔 포트존. 그럼 로잔에 와서 이제 와가지고 로잔에 다녀갔다 이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인데 제 아내하고 우리 아들이 같이 이렇게 하루 와가지고 같이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도 하루 로잔 참석하면서 제가 아, 앞으로 네가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런 꿈을 꿔야 된다 하면서 좀 훈련하고 교육하는 그런 아들에게 그런 시간을 가져줘야 되는 가족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로잔사로 돌아가서요. 먼저 좀 프로그램을 좀 보기로 해요. 전체적인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공유를 잠깐 할게요. 예, 로잔에 진행된 일정들이 예,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아침을 안 줬어요. 그래 아침을 안 줘가지고 저희들이 아침을 숙소에서 먹고 와야 됐어요. 아침 알아서 해결하라. 옛날에 우리 중화선도 거의 아침 안 줬잖아요. 그래도 거기도 아침을 안 주더라고. 그래서
작년 아침 줬나요, 우리 김선 교사님? 예, 옛 아침을 준 것 같고. 예, 보통은 아침을 잘 안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침을 안 주고 9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저녁 8시 반이 넘도록 이렇게 진행된 일정들이었어요. 근데 이 매일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구획이 중요한데, 이 첫 번째는 지난 2010년 대회 때도 그랬지만은 이번에도 아침에는 먼저 이 말씀을 강의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말씀에서 중심으로 해서 나온 주제들을 가지고 선교학적 참여에 대한 토론들을 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그룹으로 나중에 그룹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하겠지. 그룹으로 모여서 그룹 토의를 해서 아, 뭔가 협업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오후 시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녁 7시는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모여서 세 개 교회가 서로 나눔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교회가 어느 한 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세계 교회들이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특별히 이제 한국은 목요일 밤은 한국의 밤이었어요. 그래서 열두 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국 교회 역사를 설명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준비를 잘했더라고요. 자, 이제 그 세 가지의 큰 구획인데 그 오후 시간만 빼놓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24, 24, 25, 26, 27, 28까지는 사도행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로잔 3차 대회 때는 에베소서를 강의를 했어요. 에베소서를 가지고 강의를 해서 로잔의 특징은 아, 5천 명 이상이 모였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참여를 갖기 위해서 6명이 한 테이블에 앉게 해요. 옛날에도 2010년 대회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대회 때도 이 6명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테이블 리더가 있어서 말씀을 강의한 것을 듣고 말씀 하신 분이 그 설명을 쭉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을 주면은 테이블에 각자가 앉아가지고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토의하는 시간. 그 토의한 것을 또 이제 중앙 이 미디어 팀에게 보내는 그런 아주 미디어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게 한국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도행전 중심으로 나온 각 나라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선교적인 참여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선교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제 오, 오전에 이제 후반부에 했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그룹 투어하고 저녁에는 이런 식으로 축하, 성찰, 권고, 뭐 성찰, 갱신, 특별히 목요일 보면 한국 교회에 대해서 화해, 그 다음에 축하, 성찰, 위임 이런 식으로 전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어, 이번에 그 로잔 네 번째 대회를 어, 이끌고 가는 게 그 중심축이라고 할까? 아, 어떤 파운데이션은 뭐였냐면은 Status of the Great Commission Report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010년에 로잔 대회를 케이프타운에 하고 케이프타운 커미트먼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파트너십을 구성해서 계속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자는 그런 우리가 선포하고 협력하자 이렇게 해왔는데 2010년에서 2024년까지 과연 2010년에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약속하고 서약했던 것들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2년 반에서 3년 동안 이 로잔 팀들이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 리서치의 결과물이 Status of Great Commission Report. 자, 제가 한번 그 어디를 보시면 있냐면은 잠깐 제가 또 공유를 좀 바꿀게요. 서류들 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백서를 보시면은 로잔 백서에 보면은 또 로잔 백서 페이지 보이죠? 제 5장에 보면은 대공식 문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무임령 현황 보고서 또 Status of the Great Commission Report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선언문이 있죠. 자, 이 대무임령 현황 보고서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로잔 네 번째 대회를 갖게 한 참 기본적이고 파운데이션한 문서입니다. 왜냐 이 문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분들이 리서치를 했냐면은 이 로잔 팀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네트워크인데 그 팀들을 통해서 2010년에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성취했는지를 리서치를 해보자. 리서치를 한 2년 이상을 쭉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아직도 지상 대사명을 만수하기 위해서는 갭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마치지 못했던 그런 갭. 예를 들자면은 교회 개척에 관해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어, 정말 제대로 했는지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얼마큼 지금 이제 로잔의 포폴드 비전이 있어요. 포폴드 비전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럼 얼마큼 됐는지 그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년 이상 동안 그 평가를 다 한 거예요. 여러 분야에서. 그 평가를 해서 리서치한 것이 만들어진 문서가 뭐냐면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입니다. 그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를 가지고 이 로잔 4차 대회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럼 이 지금 위임령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아, 사명을 제대로 완수 못한 그걸 갭이라고 표현해서 갭. 그래서 30개의 갭을 이분들이 아이덴티파이를 했습니다. 30개의 갭. 이 30개의 갭이 이 리서치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 갭을 우리가 계속해서 아, 갭을 메꿔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근데 문제는 30개의 갭을 이번에 다 못 다뤘어요. 그 이유는 서울의 그 인천 컨벤시아에서 모였는데 5천 명 이상이 모여서 30개의 갭을 다루려니까 이게 룸이 부족한 거야. 저도 가봤지만 5천 명 이상이 거의 8천 명, 자원봉사자까지 합쳐서 8천 명이 같이 우리 이제 밥 먹으려고 가면은요, 밥 먹기 힘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물론 2010년에도 밥 먹으려면 한 시간씩 줄 서야 돼. 거의 굶는 상황이었어. 이번에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잘 이렇게 오가나이즈해서 좀, 그래도 밥은 먹었는데, 그래서 이 장소가 협소해서 이 30개의 갭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25개의 갭,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로잔에서 선정한 30개를 못되게 25개의 갭을 요약한 겁니다. 그 2년 동안 전 세계 대사명이 어느 분이 아직도 안 되고 리서치를 한 것이 이제 25가지 갭인데 그 2050년까지 이 25가지의 갭을 협업을 통해서 끝내보자는 것이 이번에 로잔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아침에 성경 강해도 하고 선교적인 주제 발표도 하고 저녁에 뭐 셀러브레이션 했지만 결론은 로잔이 이번에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비전은 그레이트 커미션 그 리포트를 통해서 스테이터스 그레이트 커미션 보고를 통해 가지고 갭들이 25가지인데 이 25가지를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협업을 해서 2050년까지 이걸 끝내보자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것이 오후 시간에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갭이 25가지의 갭을 7개 분야로 나눴어요. 첫 번째가 reaching the people, 그러니까 복음 전파죠. 두 번째가 ministry in a digital age, 디지털 시대의 살기.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에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식으로 살게서는 안 된다는 게 이분들의 개념이에요. 세 번째가 understanding humanism. 이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21세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AI와 이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 젠더 문제. 이제는 남아공도 젠더가 메일하고 피메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서들 보시면 그 느끼시죠? 남아공도. 남아공도 이제 메일하고 피메일만 젠더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이 혼합된 젠더의 개념을 갖고 있던 그거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프로치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홀리스틱 헤어, 전인적인 건강. 그다음 폴리센트릭 미션. 이제는 서구 중심에서 선교가 아니라 다중심.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개념이 옛날에 어떤 지정학적으로 한쪽에서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곳이 땅끝이야. 왜냐하면 선교가 모든 교회나 전 세계의 글로벌 처치가 다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다 중심적인 선교사예요. 그걸 폴리센트릭 미션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미션 앤 홀리니스, 선교와 거룩함이고, 그 다음에 bearing witness within community, 공동체의 증인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일곱 번째, social interaction이 사회 상호적 교류죠. 이렇게 25가지의 갭을 7가지의 큰 틀로 묶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reaching the people을 이렇게 다 6가지의 갭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전 세계가 인구가 고령화되는데 그 고령화된 인구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또 새로운 뉴 미들 클래스, 새로운 중산층이 생겨 그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다음 세 번째가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이번에 다음 세대 그 워크숍에 오후에 모인 그 워크숍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렸어요. 거의 한 1,000명 가까이가 몰렸습니다. 5천 명 가운데. 그 다음에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세속주의, 세큘러리즘. 그 다음에 아, least rich people 그룹이죠. 요것이 이제 복음 전파에 관한 것이요. 그 다음에 디지털 개념인데 이제는 성경과 교회와 제자도와 복음을 전하는 이벤젤리즘을 이제는 아날로그식이 아니고 디지털 형태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큰 주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Gap A, Church Form in Digital Age. 그다음 디지털 시대는 교회가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이고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이제 참여를 해서 저하고 미국의 댈러스 신학교의 신학자하고 이제 위튼 컬리지의 빌리그램 센터의 그 책임자 세 사람이 이 컨텐츠를 준비해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인터랙션을 해서 문서를 좀 만들어냈어요. 나중에 그걸 좀 소개를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인간됨에 대한 이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안 하겠습니다. 폴리센트릭 미션 그래서 이제 다중심적인 선교 한 방향에서 한 방에 이제 여러 방향에서 여러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 방향에서 여러 방향으로.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폴리센트릭 리소스 모빌라이즈 어떻게 이 다중심적인 선교를 동원할 것인가. 이제는 서구에서 뭐 아프리카가 아니고 아프리카의 서구로 갈 수 있는 아프리카, 유럽 가 이런 이 다중심적인 선교를 할 때 우리는 아프리카에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만 어디로 가려고 그래. 근데 이분들의 개념은 꼭 아프리카에서 어디가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가는 그런 선교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동원을 할 것인가. 미션 홀리니즘 지금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부패가 있기 때문에 정직과 부패 이게 뭐 남하고 관련이 된 것이고 또 인테그레이트 스피리추 미션은 통전적인 영성 및 선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아, 이 거룩한 지도자들을 개발할 것인지 그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이제 증인되기는 이 공동체 19번부터 22번 갭까지가 상당히 요즘에 들어와가지고 새로 형성되는 공동체들인데 이 공동체들은 보통 일반적인 공동체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people on the move 항상 움직이는 이주민들이 있죠. 이 이주민들 선교 한국에 이주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이주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바나이제이션 굉장히 도시화되고 있는데 이 도시화되고 있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공동체. 이 디지털 세계에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 디지털 공동체는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증인이 될 것인지. 그다음 네 번째는 역시 또 민족주의와 아직도 아프리카에서 마찬가지지만 인종차별주의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인이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Christianity, Radical Politics and Religious Freedom. 이제 굉장히 급진적인 정치, 그다음에 종교적인 자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인터랙션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24번째 굉장히 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존 스토트도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이고 요즘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한국에서도 이 caring for creation, the vulnerable. 이제는 창조 세계에 대한 로잔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사회 참여를 얘기할 때 단순히 그냥 약한 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그 네이처 이걸 어떻게 돌보는 것도 선교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개념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독교 사회의 신뢰와 영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이 25개의 갭에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룹으로 들어갔어요. 그룹으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 로잔 시작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이걸 신청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Church from Digital Age, 디지털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분이 신청을 해서 제가 이제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우리가 오후에 네 번 정도 오후에 모여서 이 디지털 시대, 그 저는 이제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에 들어가서 4일 동안 오후, 5일, 그 4일 동안 오후 시간에 그렇게 했고
다른 분들은 다른 갭에 다 들어가가지고 그 일을 했죠. 제가 이제 저의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잠깐만요. 아, 이치 갭에는 적어도 세 명의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 세 그룹이라고 하죠. 세 명의. 그첫 번째는 그 테이블을 호스팅하는 호스트 애피니티 그룹, 그 테이블을 갖다 이렇게 호스팅해서 사람들이 토의할 수 있도록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패실리테이터라고 해가지고 아, 이 전체 한 갭당 보통 한 50명, 100명씩 들어와 있었거든요. 50명, 100명씩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또 5명, 6명씩으로 이렇게 쪼갰어요, 조로.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다루는 패실리테이터가 필요 없고 각 그 6명씩 앉아 있는 호스트가 또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갭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토론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컨텐트, 그 내용을 준비해서 제공하는 컨텐트 스페셜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하고 닥터 데럴 복하고 이 앤드루 맥도널드 세 사람이 컨텐츠를 준비를 해서 이 부분을 특별히 데럴 복 같은 사람은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책을 쓰신 분이야. 굉장히 탁월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해가지고 이 우리가 모여서 이제 뭐를 했냐면은 다음 제가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제가 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아, 네, 잘 이해하고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 그 사람 항상 격려의 대장이야. 격려를 항상 해주셔서. 자, 보십시다. 이게 이제 4일 동안 한 작업인데, 아, 이거를 이제 각 테이블별로 50명에서 100명씩 모여가지고 각 테이블별로 스텝 온 리슨 그래서 서로 이제 이 디지털 에이지의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 생각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닝을 해가지고 리슨한 것들을 이렇게 종이에다 다 적었어요. 조별로.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이제 뭐였냐면은 주제가 보겠습니다. 리슨 계속 리슨이죠. 이미지 이제 어떻게 그거 리슨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디지털 에이지의 교회를 할 것인가에 갖고 있는 이미지들을 서로 설명을 했고요. 나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의 오후에는 create.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디지털 에이지의 교회를 할 것인가를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충분히 구체적으로 이제 나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종이에다 적었고요. 이제 마지막이 이제 communicate. 이렇게 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지 돌아가서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동원해서 일을 할 것인가. 그 네 개의 큰 주제를 가지고 오후에 이 디지털 에이지, 처치 폼 디지털 에이지 이 부분이 이네 개를 한 것을 가지고 AI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서머리를 만들었어요. 각 갭마다 이 호의한 내용을 가지고 AI를 통해서 서머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서머리를 만든 걸 가지고 세 사람 저하고 그 다음에 데럴 복하고 앤드루 맥도널드가 아, 문서를 만들어낸 게 이겁니다. 이 문서를 원하시는 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서를 만든 게 잠깐만요. 잠깐 보여드리기. 아직은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보세요. Church Form in Digital Age Collaborate Gap Report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지금 프로덕트가 4일 동안에 오후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모여서 토의하고 한 내용들을 AI를 통해서 사마리해서 우리 세 사람이 다시 이것을 리뷰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문서예요. 그래서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고요. 아, 정말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이 문서가 이제 로잔의 퍼블리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로잔 이 책자로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그때 보셔도 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 그 수고하신 분들의 acknowledgement, 그 다음에 이제 대를 보고 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앤드루 맥도니 세 사람이 이제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어, 이 오후 시간들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지금 이제 로잔 4번, 네 번째 대회 이후에 로잔에 계속 집중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로잔의 이번에 키워드가 뭐 collaboration, 협업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25가지의 갭을 우리가 메꿀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요번에 로잔 대회 때 모여서 형성한 그룹들 있잖아요. 각 갭마다 들어가가지고 50명, 100명 사이에 되는 그룹들. 그 그룹들이, 이제 협업의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이 협업을 해갈 수 있도록 로잔을 계속 격려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거를 지역별로 아니면은 또 그때 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때 설명했던 그 문서를 만들어냈던 각 갭별로 이제 25개 문서가 생기겠죠. 그 25개 문서를 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퍼블리싱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걸 모빌라이즈 하고 격려를 해갈 거라고 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좀 서로 토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항상 네 번째 대회를 하면서 대회할 때마다 문서들, 전체적인 대회를 표현한 문서들이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 대회 때는 아, 로잔 카버넌트, 제일 기본적인 문서들이죠. 그 다음에 필리핀의 매닐라 매니페스토가 됐고, 매닐라 매니페스토는 좀 문서가 좀 이렇게 빈약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에 이제 케이프타운 문서, 케이프타운 서약이 만들어졌고, 네 번째 이번엔 서울 스테이트먼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서울 스테이트먼트는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서울 스테이트먼트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서울 스테이트먼트 대해서 좀 아, 회의를 가졌습니다. 무슨 회의를 가졌냐면 보이시나요? 서울 스테이트먼트? 예. 이번에 이제 좀 신학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서울 스테이트먼트를 좀 왜냐면 처음에 서울 스테이트먼트가 릴리스 됐을 때 우리가 로잔데이를 할 때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그 문서가 좀 동성애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가 거의 서울 스테이트 저기 로잔데이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작년에 10월 달 상황이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의회적으로 이 뭐죠? 짝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동성애와 관련된 법 개정하는 거. 차별금지법. 차별금지, 그렇지. 차별금지법을 이제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막 이러는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로잔대를 하는데 로잔대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와가지고 로잔대 앞에 그 대회당의 앞에 인천 컨벤션에 와서 데모들을 엄청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복잡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논란들이 있었던 서울 스테이트먼트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보면 서울 스테이트먼트에 나오는 큰 목차가 뭐냐면 복음, 성경, 교회, 인간, 제자도, 열방의 가족, 기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이 모여서 뭐래 한 10일 전에 우리가 한 60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토론을 좀 했는데 이번에 그 서울 스테이트먼트 주도한 두 명의 신학위원회 그 코체어퍼슨 빅터 나카하고 또저 스리랑카 분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또 이제 전체 실무를 맡았던 데이비 베넷이와 설명을 하는데 그 서울 스테이트먼트는 뭐냐 그럼 왜 또 맨날 이런 걸 만들어내냐 뭐 이런 질문들과 또 도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로잔 처음에 문서들은 정말 로잔 전체를 규정하는 문서고 로잔 언역 그다음에 케이프타운 커미트먼트 좀 더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놓은 문서고 이번에 서울 스테이트먼트는 그 그레이트 커미션에서 스테이터스 그레이트 커미션 보고서에서 설명을 했던 이런 갭들이 있는데 그 갭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하고 어떻게 이 갭을 메워가야 될까 거기다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갭 속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성경에 대한 문제, 복음에 대한 부분, 교회에 대한 부분, 인간에 대한 부분, 제자도의 부분, 열방의 가족,
기술이라는 AI를 얘기하는 이런 여섯 가지, 둘, 넷, 일곱 가지의 그 갭에서 나온 일곱 가지의 그 갭을 소울 스테이트먼트에 그걸 반응을 한 거야. 우리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소울 스테이트먼트는 전에 대들의 문서하고 다른 점은 그 그레이트 커미션 리포트에서 나온 갭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소울 스테이트먼트가 다른 그 3차 대회에서 나온 문서들과 아, 다른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시고 이제 나중에 소울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로잔 대회에 대해서 여러 교수들이 이제 해놓은 것들이 아니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가정교회 국제가사원에서 7명의 사람들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저쪽 그 침신대 선교학 교수인 안희열 교수인데 이분이 써놓은 세 가지의 로잔 대회 리뷰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나중에 어, 좀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면 그걸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스톱하고 8시인데, 질문이나, 제가 안 끝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건 제가 로잔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그 개인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요즘 질문을 좀 받고, 로잔이, 기여한 그 장점과, 그러나 또 갖고 있는 단점이 뭐는,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설명 안 해요. 지금까지 설명은 전체적인 개관과 트렌드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로잔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트렌드를 설명을 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 선교지의, 그러니까 장점들을 설명하고 우리 선교지에서 이것이 되려면 어떤 부분들인지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제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로잔이 이제 기여하는 점들을 제 나름대로 이제 좀 나누면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로잔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복음주의자들의 아, 플랫폼입니다. 세계에 흩어진 복음주의자들이 이 로잔이라는 하나의 엄브렐라에 함께 모여서 우리들이 큰 틀에서 총론적으로 갖고 있는 성경, 신학, 그다음에 선교학을 공유하면서 어느 정도 공통 분모가 있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네트워크를 하고 서로 배우고 또 서로 협업을 해서 지상 대사명을 수행하는 플랫폼입니다. 비전 로잔이라고 봐요. 로잔 운동의 그 플랫폼. 뭐 한간에는 뭐 이제 로잔을 뭐 신학적으로 조명하고 막 성경적으로 조명해서 막 비판들 하시는데 사실은 로잔의 어떤 그 방향은 지상 대사명의 수행 완성에 있어요. 그게 저는 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로잔이 갖고 있는 이 장점들은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가 협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이게 저는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로잔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줬던 것은 특별히 이제 한국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로잔의 리더십이 서구 리더십에서 넌 유로피언 비서구 리더십으로 완전히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예가 로잔의 총재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거예요. 마이클 로. 그 사람은 30대 로잔에 참여를 해서 40대 총재가 됩니다. 그 이번에는 50 초반에 이 대회를 이끌었는데 그 비디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이클 오에 대해서. 마이클 오뿐만 이번에 로잔 대회를 이끌어가고 또 로잔을 이렇게 사회를 보고 나와가지고 사회 본 사람은 대부분 아프리카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 아니면은 어디 라틴 아메리카 사람이 거의 내가 볼 땐 거의 역차별을 한 것 같아. 거의 백인들이 쓰질 않았어요. 남아공처럼 거의 역차별을 백인들이 당했다고 할 수 있죠. 이번에 로잔 대회 때는 스피커들 몇 명 빼놓고는 대부분의 스피커들이 아프리카, 뭐 남미, 뭐 이 비서구 사람들이었어요. 리더 자체가 비서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 자체가 이 글로벌 처치 리더십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이제는 존 스토트나 크리스 라이트 박사님이 날렸지만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셨고 또 이제 크리스 라이트 박사님 80이 다 되셔가지고 이제 할아버지야. 근데 그분이 이제 보다는 그 이후에 오는 신학적인 그 리더십들이 다 비서구 사람들이 주로. 이번에도 이 신학교회는 체어퍼슨이 한 사람은 짐바브웨 태생의 남아공 사람이고 빅터 나카
그다음에 한 사람은 이 스리랑카 사람이에요. 스리랑카가 복음으로 보면 거의 2%, 3%밖에 안 하는 복음률인데 거기서 그런 신학자들이 리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게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선교할 때 남아에서 어떻게 한국적인 리더십에서 현지 리더십을 바꿔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요. 그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많은 걸 포기해야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로자는 이 미래를 준비해요. 미래를. 영 리더십을 아주 굉장히 전략적으로 키웁니다. 엄청난 전략, 모금도 엄청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밀어주기도 이번에도 그 영 제너레이션 리더십이 900명, 1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영 제너레이션 리더십은 조직에서 이렇게 키워야 되는 그런 나름대로 배움이 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국제가정교회 그 가정원이 우리가 한 네트워크가 80개 국가 정도 되는데 그 네트워크가 우리도 이제 우리 이번에 국제가상원 모임 리더들하고 얘기하기 우리도 2028년 정도에는 전체 국제대회를 한번 하려면 그때는 우리가 코리안 리더십을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기폭제를 이렇게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잔에 배운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조직에서도 좀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또 영 리더십을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 이제 그 부분이 참 이번에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로잔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게 통일성과 다양성이에요. 안열 교수님이 좀 제가 부탁을 했더니 좀 썼는데 그래. 어, 로잔에서 좀 기분 좋은 거는 영어를 좀 못해도 이 스테이지에 쓸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위로입니다. 왜냐면은 그 스테이지에 섰던 이 아프리카 이 스피커들이 한 번씩 영어를 하는데 그 영어를 들으려면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특별히 나이지리안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서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스테이지에 서가지고, 다른 서구 사람들이 오면 굉장히 빠르게 스피치를 해서 막 영어를 액센트하게 하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이 남미 사람들 딱 쓰잖아요. 근데 기가 안 죽어. 기 절대 안 죽고 서구 사람들한테 자기 영어 액센트가 엄청나게 후진돼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천천히 사람들의 인내를 테스트를 하면서 이 영어로 스피치를 하면서 엄청난 격려를 받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냐면은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는 쫄지 말아야 된다. 근데 로잔을 통해서 배우는 거야. 우리가 영어를 지금 못하더라도 우리가 컨텐츠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 좀 준비를 잘 해가지고 얼마든지 스피치를 해갈 수 있다는 그런 격려와 위로가 이 로잔을 통해서. 그래서 로잔의 어떤 그런 다양성, 설령 뭐 영어를 못해도 다양성을 위해서 이런 비서구 사람들의 스피커나 스테이지에 그 사람이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인종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언어의 이번에 7개, 공식적으로 7개 언어가 선택이 돼서 전부 통역을 했습니다. 아마 로잔데 처음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전에도 통역은 했지만은 7개 언어로 이렇게 그 한국말까지 포함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이번에 많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역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주도하니까. 정말 로잔 참석한 어떤 분이 나 이게 영어 안 되는 어떻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통역 다 될 겁니다. 근데 이번에 거의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또 국제팀과 또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콜라보가 잘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통일성과 다양성, 특별히 이제 그 선교 신학이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통일성과 다양성을 잘 이렇게 하는 부분이 로잔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로잔이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주의자들이 계속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고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데를 굉장히 이 복음주의 선교 운동에서는 아마 20세기, 21세기, 20세기, 21세기, 21세기의 중요한 운동으로 아마 우리 후세 200년, 300년 후에도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문제가 없냐? 문제가 많죠, 로잔도. 이제 뭐 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 아까 얘기한 이 통전적인 선교, 뭐 총체적인 선교 비슷한 말입니다. 통전적인 이런 걸 지향하다 보니까 너무 범위가 넓어요. 거의 백화점 수준이잖아요. 백화점보다는 좀 더할까? 그러다 보니까 좀 초점이 좀 약해지고 그래서 이런 큰 행사나 그림을 그려가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좋은데 강론이 약해, 강론이. 뭔가 열매가 안 보여.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현장에서. 보통 우리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로잔 모임은 글로벌한 거거든요.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는 건데, 그 로컬라이제이션, 지금 로잔 남아공도 있고 로잔 여러 나라도 있지만, 로컬에서 뭔가 열매를 만들어내고, 현지 교회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 로잔에 갖고 있는 정신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직도 약해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런 것이 로컬 처치에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로컬 처치에서 볼 때는 왜 이거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당장 우리가 지금 이 지금 예배 드려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가난한 사람도 먹게 해야 되고 뭐 그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현장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현장이 굉장히 매일매일 바쁘고 처절한데 그 로짠에 얘기한 뭐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컬과 연관성이 좀 약하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갭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거 이제 그들이 이제 또 하나 통념적이면서도 또 아이러니컬하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신학과 선교학은 교회와 제자도와 그다음 복음전들을 통전적으로 저는 봐요. 그걸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서의 제자도와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제자도는 좀 상황이 달라요. 예수님이 혼자서 12사람 또 개인적으로 했지만은 사도행전에 와서의 제자도는 공동체가 공동체를 훈련한 제자의 훈련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아, 그 고려신학대학의 김순성 교수님이 그 제자들에 글을 쓴 것이 있는데 아티클을 굉장히 동의하는 게 그렇게 보네퍼의 그 책 중에 보면은 공동체로서의 제자도를 보네퍼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네퍼에 대해서 배울 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다른 교회 공동체 다수가 다수를 제자 훈련하는 그런 개념이 사도행전적인 제자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교회론이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거를 제자도 그다음에 교회 그다음에 복음 전하는 이것을 굉장히 분리적으로 보는 그런 소울 스테이트먼트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전에 문서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로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잔이 좀 현장성, 그다음에 열매가 좀 적다는 거, 로컬 컨텍스트에서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와 복음 전하는 것과 제자를 좀 분리적으로 보는 것들에 대한 제 컨선이 있고 저는 그동안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35년째 사역을 하면서 12년 전에, 13년 전에 그걸 통합시켜서 할 수 있는 아, 교회 공동체 중심 제자들까지 해왔는데 나름대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제 로잔의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협업이 콜라보레이션이 이 협업 지금 아까 여러 가지 25개의 갭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이 드라이빙 포스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어요. 콜라보를 할 수 있도록 묶어주긴 했는데 그것을 그 25개의 갭을 참여한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헌신을 다해서 이것을 로컬 상황에서 아니면 협업을 통해 네트워크를 통해 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동기나 헌신이나 희생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